12년간의 미국 간호사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딸 수진이를 품에 안고 내가 사준 압구정 아파트에서 5살배기 손자 민준이를 직접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원래는 밤 비행기로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운 좋게 더 이른 비행기 표를 구했다.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정적을 깨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오늘 또 맞고 싶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짝 열린 부엌문 틈으로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타일 바닥에 쏟아진 토사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32살인 내 딸은 50살은 좋게 넘어 보였다.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58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구하려는 그 사람 자신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12년은 매 순간이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3교대로 일했고 작은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수진이와 민준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근처의 방 3개짜리 아파트는 내가 아껴 모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물이었다. 내 딸에게 주는 선물,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난 몇 주간 수진이와 나는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밤 10시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탈 것이고 딸이 민준이와 함께 공항으로 마중 나와 오랜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더 이른 비행편을 구할 수 있었다. 인천을 경유해 김포공항에 오후 5시에 도착하는 예상보다 5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 수진이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일찍 도착해서 수진이가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다. 서울의 거리는 예전과 똑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남산타워는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고 한강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도시의 기운이 뭔가 변한 것 같았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내가 변한 것일지도 모른다. 택시는 오후 5시 15분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 24시간 경비, 한강이 보이는 전망 엘리베이터. 내가 항상 가족을 위해 원했던 바로 그런 안전한 곳이었다. 수진이가 미리 내 출입을 등록해 두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수진 씨가 한국에 벌써 오셨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경비원이 말했다. 깜짝 선물이에요. 비행기를 일찍 구했거든요. 나는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미소 지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짐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내 딸을 보고 내 손자를 안아줄 것이다. 704호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해 조용히 짐을 내려놓고 디지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다. 1207. 수진이의 생일이었다. 부드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나는 짜잔. 이라고 외칠 준비를 하며 천천히 문을 밀었다. 하지만 그 말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에 목구멍에서 죽어버렸다. 넌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오늘 또 맞고 싶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복도를 통해 수진이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에 토사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되는 대로 질끈 묶은 모습이었다. 항상 꾸미기를 좋아하고 자존심 강했던 내 딸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사위인 최진혁은 맥주병을 든 채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치우고 있잖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넌 항상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하지. 그가 침을 뱉듯 말했다. 쓸모없는 년. 우리 엄마가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셨어야 하는데. 나는 복도에 마비된 듯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들어온 것을 듣지 못했다. 문은 조용했고 현관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갑자기 최진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전자레인지 유리에 비친 누군가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의 얼굴은 잔인한 분노에서 환한 미소로 바뀌며 내 쪽으로 돌아섰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그는 거짓된 열정으로 외치며 내게 달려왔다. 정말 멋진 서프라이즈예요. 수진이가 마침 어머님 돌아오신다고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수진이 성격. 항상 어머님께 완벽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수진이는 재빨리 일어나 더러운 청바지에 손을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광적이고 절박했다. 걸레를 쓰레기통 뒤로 던져 숨기려 했다. 엄마. 그녀는 눈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다. 일찍 온다고 말 안 했잖아? 나구시에 공항으로 마중 가려고 했는데 더 좋은 연결편이 생겨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나는 방금 본 것을 겨우 소화하며 대답했다. 수진이 다리 뒤에서 작은 아이가 나타났다. 민준이가 나를 처음으로 직접 보는 순간이었다. 커다란 갈색 눈이 호기심과 그리고 두려움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민준이가 속삭였다. 이 할머니는 누구야? 그 말은 내 배를 강타하는 주먹 같았다. 매주 화상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에게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내 안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안녕, 아가. 할머니야, 미영 할머니. 우리 컴퓨터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할머니가 멀리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민준이랑 엄마랑 가까이 있으려고 돌아왔어. 민준이는 겁에 질려 수진이의 다리에 얼굴을 숨겼다. 수진이는 아들의 머리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다. 바로 그때 나는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짙은 보라색 멍을 보았다. 하얀 피부에 선명하게 찍힌 손가락 자국이었다. 수진아, 팔에 그건 뭐니?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소매를 끌어내리며 지금은 안 되라고 외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최진혁은 거짓된 친근함으로 내 어깨를 툭 치며 눈에는 분명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요즘 좀 덜렁대서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찬장문에 부딪혔다니까요. 정신없는 여자죠. 그는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내가 떠나보냈던 자신감, 넘치던 딸은 겁먹은 동물이 되어 끊임없이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승인을 구하고 있었다. 내 품에 달려와야 할 손자는 마치 내가 위협이라도 되는 듯 엄마 뒤에 움츠러들고 있었다. 즐거운 재회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생각이 수정처럼 명확해졌다.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소주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일이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최진혁은 사업 미팅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 민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가 사라진 아파트는 다르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에 멍 자국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팔뿐만 아니라 손목 주변의 손가락 자국, 목에 사라져가는 누런 멍까지. 수진아. 나는 그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멍들 엄마한테 말해줘. 찬장문이라고는 하지 말고 내가 널 키웠어. 넌 내가 아는 아이 중에 가장 조심성 있는 아이였어. 그녀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끼며 움츠러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그냥 바보 같은 사고였어. 요즘 너무 피곤해서 좀 멍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내 시선을 피했다. 이 사람은 일요일마다 나와 정치 토론을 벌이던 자신감 넘치던 내 딸이 아니었다. 건축학과에서 과대표를 맡았던 그 수진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수진. 어릴 때처럼 그녀의 이름을 전부 불렀다. 네가 태어난 날 내가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나?
언제나 널 지켜주겠다고. 그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어. 댐이 무너졌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를 향한 나를 지켜줘? 그녀는 거의 그 말을 뱉어냈다. 엄마는 내가 진짜 보호가 필요했을 때 어디 있었어? 내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때, 민준이를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했을 때 엄마는 미국에 있었잖아. 그녀는 폭발하며 일어서서 서성였다. 엄마는 우리한테 돈 보내주려고 그랬다고 하겠지. 아파트? 난 아파트 필요 없었어, 엄마. 난 엄마가 필요했어. 내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의사들이 내가 나 자신과 민준이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했을 때 난 우리 엄마가 필요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입원했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내가 울면서 전화해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잖아. 근데 엄마는 일 그만둘 수 없다고. 아파트 살 돈 거의 다 모았다고 했잖아. 기억나? 5년 전의 기억이 기차처럼 나를 덮쳤다. 수진이가 공황 상태로 전화해 나쁜 생각이 든다고 했었다. 나는 맙소사. 나는 그저 호르몬 때문일 거라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아파트 계약을 마치려면 6개월만 더 일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엄마가 그 전화를 끊었을 때 수진이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나 자살하려고 했어. 엄마, 수면제 한 통을 다 털어 넣었어. 그때 진혁 씨가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그 사람 가족이 날 살렸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 사람 어머니 김 여사님이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나랑 민준이를 돌봐주셨어. 아버님인 최 사장님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정신과 의사 비용을 다 내주셨고, 형제들은 번갈아 가며 장을 봐주고 민준이를 소아과에 데려다 줬어. 전부 다. 수진아, 난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 왜 몰랐는지 알아?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엄마는 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 압구정에 아파트 사는 것에 자기 딸 인생에 함께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 우리 사이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 씨 집안 사람들은 엄마가 했어야 할 일을 나한테 해줬어. 수진이가 이제는 좀 더 차분해져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러니, 그래, 내가 그들을 돕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들 집을 돌봐주는 건 그들이 나한테 해준 모든 것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하지만 그 멍들은 수진아, 나 원래 덜렁대잖아, 엄마. 그녀는 목소리가 차가워지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 설령 아니더라도 엄마가 상관할 바 아니야. 엄마는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 날 버렸을 때 내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를 잃었어.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나는 죄책감의 무게와 함께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내 딸을 구하러 돌아왔지만 딸의 머릿속에서 나는 이 이야기의 악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며칠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수진이는 거의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말을 할 때도 예의 바른 냉담함이 묻어났다. 반면 최진혁은 지나치게 친근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커피를 권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수진이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밤에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면 나를 떨게 만드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두 번째 밤, 부부의 침실에서 억눌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싱크대에 그릇 놔두지 말라고 했지. 명백히 취한 진혁의 목소리였다. 그냥 불려놓은 거야. 당신 저녁 먹고 나서 씻으려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수진이의 흐느낌. 이 쓸모없는 년. 쓸모없다고.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널 그냥 그 병원에서 죽게 내버려뒀어야 했는데 나는 침대에서 나와 그들의 방문으로 갔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을 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나한테 화내는 건 당연해. 나는 정말 당신한테 짐이야.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사과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럴 만하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울었고 결심을 내렸.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야겠다고. 김지연 박사의 상담실은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었다. 가정폭력과 트라우마 전문가로 그녀의 학위증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이의 우울증, 나의 부재, 최 씨 가족의 구조, 멍 자국들, 그리고 내 딸이 가해자를 감싸는 방식까지. 김 박사는 조용히 들으며 간간히 메모를 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따님이 보이는 증상은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서적 애착과 충성심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죠. 하지만 딸은 저한테 분노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김 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따님의 뇌가 서사를 다시 쓴 거예요. 따님의 버전에서는 어머님이 자신을 버렸고 최 씨 가족이 자신을 구했죠. 그러므로 충성심은 어머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장기간의 학대, 특히 피해자가 극도로 취약한 시점에 학대가 시작된 경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물을 가지고 나타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나중에 그 물을 가져온 사람이 애초에 자신을 사막에 버려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 비유는 정통으로 나를 때렸다. 수진 씨의 경우 심리학자가 말을 이었다. 최 씨 가족은 의도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감정적 빚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은 선의로 도운 게 아니라 그녀에 대한 권력을 갖기 위해 도운 거죠. 어떻게 딸을 이 상황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진 씨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그녀는 어머님을 인생에서 밀어낼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는 멍자국은 사고였다고 말할 것이고 어머님은 그녀를 도울 모든 기회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럼 전 뭘 해야 하죠? 제 딸이 맞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신뢰를 조금씩 다시 쌓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신의 실수를 이해한다는 것,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어머님과 함께 정서적 안정감을 다시 느끼게 되면 그때가 되어서야 최 씨 가족에 대한 진실을 볼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의 열쇠는 어머님 손이 아니라 따님 머릿속에 있습니다. 나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기분으로 상담실을 나왔지만 동시에 계획이 생겼다. 심리학자가 시킨 대로 할 것이다. 내 딸과의 다리를 다시 놓을 것이다. 벽돌 하나하나 평생이 걸리더라도 나는 김 박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랐다. 멍자국에 대해 수진이를 추궁하는 것을 멈췄다. 최진혁에 대해 묻는 것도 그만두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수진아, 네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이려고 하는데 도와줄래? 처음 며칠은 거절했지만 나는 끈질기게 다가갔다. 수진아, 저기 타일에 금이 갔네. 사람 불러서 고쳐도 될까? 민준이가 네가 어릴 때 보던 만화 보고 싶어 하는데 같이 볼 수 있게 다운받아 줄 수 있을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내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진이는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또 한 번은 토요일에 돼지고기, 김치찜을 준비했다. 냄새가 아파트에 가득 찼다. 수진이가 부엌에 나타나 냄새를 들이마셨다. 외할머니 레시피야? 그녀는 돌아가신 내 어머니를 언급하며 조용히 물었다. 똑같아. 너 이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맛봐도 돼? 물론이지, 딸.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먹었다. 민준이는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최진혁은 그의 약속 중 하나 때문에 밖에 있었. 엄마. 수진이가 갑자기 접시를 보며 말했다. 나 그날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야, 수진아. 내 말이 맞았어.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여기 없었잖아. 하지만 엄마는 우리한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일하고 있었잖아.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네가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널 혼자 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딸아. 내가 크게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다시 꽉 잡았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이 재회의 시작이었지만 정서적 재회가 학대가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끔찍한 일들을 목격해야만 했다. 목요일 밤이었다. 최진혁은 밤 11시에 만취해서 집에 돌아왔다. 수진이는 그의 저녁 식사를 오븐에 데워두었다. 나는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침묵. 그리고 수진아, 이리 와봐. 그녀는 거실에서 달려갔다. 나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복도에 섰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 저녁이야,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식었지만 오븐에 데워뒀어. 정말이야. 날 죽이려고 작정했어? 차가운 음식을 먹여서 병들게 하려고? 진혁 씨, 아니야. 나는 바닥에 접시가 깨지는 소리. 수진이는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혀로 핥아서 치워. 피가 끓어올랐다.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김 박사의 조언이 떠올랐다. 지금 대면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무력한 분노로 떨며 마비된 채 서서 내 딸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진혁 씨, 제발 민준이 깨겠어. 치워. 침묵. 그리고 평생 잊으려고 노력해야 할 소리들. 내 딸이 바닥에서 깨진 음식을 치우는 소리. 최진혁이 마침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여전히 부엌 바닥에 앉아 조각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울고 있는 수진이를 발견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몸을 낮추고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만약 누가 알게 되면 내가 정신병자라는 걸 증명해서 민준이를 뺏어갈 거라고 했어. 난 내 아들을 잃을 수 없어, 엄마. 내 아들을 잃는 것만 빼면 뭐든지 견딜 수 있어. 나는 그녀가 우는 동안 부엌 바닥에서 그녀를 껴안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민아 변호사는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었고 법원 건물이 내다보였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귀에 깊게 들었다. 어머님,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동반한 복잡한 심리적 학대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면 수진 씨가 도움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설명으로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날짜, 시간, 들은 것, 본 것. 그녀가 허락한다면 멍 자국 사진을 찍으세요. 대화를 녹음하려고 노력하세요. 서류철을 만드세요. 딸이 알게 되면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그녀는 요청할 겁니다. 어머님, 그들은 결국 항상 요청하거든요. 어머님은 증거를 준비해 두고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을 나왔다. 아주 작은 녹음기를 샀다. 거실 책장에 숨겨두고 모든 것을 녹음했다. 첫 번째 유용한 녹음은 금요일에 나왔다. 최진혁은 늦게 취해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다. 최진혁, 내 마누라 어디 갔어?
이수진. 수진. 나 여기 있어, 여보. 저녁 먹었어? 최진혁. 밖에서 먹었어. 네가 만든 건 개밥만도 못하니까. 네 음식은 내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최악이야. 수진. 미안해. 내일은 당신이 더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줄게. 최진혁. 내일? 네가 내일을 맞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계속 내 집에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수진. 진혁 씨,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들을 수도 있어. 최진혁. 내 엄마? 널 버리고 간 그 늙은 여자? 그 여자는 너보다 더해. 넌 적어도 미쳤다는 핑계라도 있지. 그 여자는 그냥 자기 딸 돌보는 것보다 미국 가서 돈 버는 걸 택한 싸구려야. 수진의 우는 소리. 최진혁. 울어. 실컷 울어. 내 꼴처럼 실패자같이 울라고. 우리 가족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죽었다고. 넌 나한테 목숨 빚진 거야. 알겠어? 수진 흐느끼며. 알아. 미안해. 최진혁. 무릎 꿇고 감사해야지. 아, 맞다. 무릎 꿇어. 몇 초간의 침묵. 최진혁. 그래, 그거야. 이제 제대로 사과해봐. 수진. 갈라지는 목소리로. 미안해, 진혁 씨. 날 돌봐줘서 고마워.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서 고마워. 최진혁.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자. 그리고 내일 이 집 제대로 청소해. 알았어? 우리 엄마 오시는데 지저분한 꼴 보이기 싫으니까. 나는 나중에 내 방에서 혼자 그 녹음을 들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내 딸이 무릎을 꿇고 가해자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 주는 가장 힘든 한 주였다. 최진혁은 유난히 폭력적이었다. 수진이는 찬장문에 부딪혔다는 눈가의 멍과 함께 나타났다. 민준이는 다시 밤에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아동 트라우마의 퇴행 현상이었다. 그리고 나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화요일 밤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미영아, 그냥 돌아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구할 수 없어. 진지하게 포기할까 생각했다. 여권을 챙겨 미국으로 돌아가 수진이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게 내버려 둘까.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을 때 민준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갈 거야?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왜 그렇게 물어, 아가? 할머니 슬퍼 보여. 엄마가 슬퍼하면 아빠가 가버려야 한다고 말해. 가슴이 조여왔다. 할머니는 안 가, 민준아. 절대, 약속할게. 아이는 작고 겁에 질린 채 나를 꽉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머물 것이다. 싸울 것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망가지더라도 이 작은 아이에게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일은 목요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내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문을 열자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고 눈이 빠르게 부어오르는 수진이가 서 있었다. 엄마. 그녀가 흐느꼈다. 도와줘. 더는 못 견디겠어. 나는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여 조용히 문을 닫았다. 민준이는 자고 있었고 최진혁은 부부 침실에서 만취해 기절한 듯했다. 떨면서 수진이는 내게 말했다. 최진혁은 술에 취해 그녀가 맥주 사놓는 것을 잊었다는 이유로 격분해서 돌아왔다.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고 그녀가 진정시키려 하자 폭발했다. 이번엔 더 세게 때렸어. 그녀가 울었다. 그리고 민준이가 깼어. 민준이가 봤어. 엄마. 내 아들이 내가 맞는 걸 봤다고. 나는 딸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품에 안았다. 더는 못 견디겠어.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그동안 계속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어. 내가 그럴 만하다고, 감사함 때문이라고.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당신 말이 맞았다는 것. 내가 학대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 수진아, 넌 그럴 필요. 말해야겠어. 엄마, 그냥 말하게 해줘.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을 때 난 엄마를 공격했어. 내가 괴물과 결혼했다는 것. 나를 구해준 가족이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엄마 탓을 하는 게 더 쉬웠으니까. 중요한 건 네가 이제 본다는 거야. 보여. 마침내 보여.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딸아. 그들이 협박한 대로 할까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협박? 그녀는 침을 삼켰다. 내가 떠나려고 하거나 신고하면 내가 무능한 엄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했어. 내 정신과 기록을 나한테 불리하게 사용하고 민준이를 데려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이를 강남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상처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상세한 진단서를 받았다.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그리고 곧장 강민아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다. 수진 씨, 정말 이걸 할 준비가 되셨나요? 추잡해질 겁니다. 그들은 더럽게 싸울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 아들이 엄마가 쓰레기 취급당하는 걸 보면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여자를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면 어떤 남자가 되겠어요? 강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럼 전쟁을 시작하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1단계, 앞으로 2주간 계속 증거를 수집합니다. 녹음하고 사진 찍고 증인을 확보하세요. 2단계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3단계 동시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4단계 그들이 민준이를 데려가려 하면 가정폭력 증거로 맞섭니다. 아파트는요? 내가 물었다. 최진혁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하던데요. 강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서류를 확인했다. 이건 위조입니다. 어머님 서명이 위조됐어요. 박미영 어머님. 이 서류에 서명했다고 되어 있는 날짜에 어머님은 미국에 계셨어요. 여권 출입국 도장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럼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이건 검찰청에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별개이고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진 씨와 민준이의 안전에 집중하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곳을 나왔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 2주간은 치열했다. 수진이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4개의 결정적인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웃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302호 할머니는 잦은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504호 부부도 증언에 동의했다. 강 변호사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더 큰 폭탄을 발견했다. 최진혁에게는 전과가 있었다. 7년 전 여자친구가 폭행으로 고소한 기록이 있었다. 그녀가 고소를 취하한 후 사건은 종결되었다. 우리는 그녀를 찾아내 대화의 동의를 얻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했다. 최 씨 집안 사람들도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대꾸가 줄었으며 눈에 생기가 돌았다. 내가 아파트에 살면서 최진혁은 분노 발작을 조절해야만 했다. 어느 목요일 밤 최 사장과 김 여사가 예고 없이 아파트에 나타났다. 긴급 가족 회의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거실에 앉았다. 미영 씨, 최 사장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가 5년 전에 수진이 치료비로 얼마를 썼는지 알아요? 2억 원이 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수진이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우리 가족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서 걱정이 돼서요. 미영 씨, 최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따님은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자살 시도도 했고요. 어느 판사든 이 기록을 보면
아이를 돌볼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겁니다. 위협은 명백했다. 내 손자를 뺏겠다고 협박하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무도 협박하지 않아요. 최 사장이 양손을 펼쳤다. 그저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은혜를 모르고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양육권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실들이죠. 이 아파트는요, 내가 일어섰다. 제 명의예요. 제가 샀다고요. 최 사장은 뱀 같은 미소를 지었다. 확실해요? 제가 가진 서류에는 2년 전에 아파트가 최서방 이름으로 이전된 걸로 나오는데 장모님이 사위에게 주신 선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내 세상이 멈췄다. 거짓말이야. 등기소에 등록된 사실입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종이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모든 게 완벽해요. 박미영 씨 서명, 2023년 3월 서울에서 공증까지 받았네요. 난 이거 서명한 적 없어요. 2023년 3월에는 미국에 있었다고요. 로스앤젤레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건 공증사무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죠. 위조였다. 그들은 내 서명을 위조했고, 나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다. 내 여권. 당신들은 문서를 위조했어요. 함부로 심각한 비난을 하지 마시죠. 미영 씨. 김 여사가 경고했다. 명예훼손도 범죄인 거 아시죠? 내 아파트에서 나가요. 엄밀히 말하면 최진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제 아파트죠, 장모님. 나가. 그들은 조용히 일어섰다. 우리가 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미영 씨. 최 사장이 문 앞에서 말했다. 수진이는 불안정해요. 걔가 또 발작해서 민준이를 해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죠?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독을 퍼뜨리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진이는 소파에서 과호흡을 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민준이를 데려갈 거야. 그녀가 울었다. 나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방금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내가 위조 사실을 말하자 강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님은 미국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권 도장, 병원 근무 기록. 그들은 어머님이 명백히 해외에 있는 동안 공문서를 위조했어요. 이건 연방 범죄 수준의 중죄예요. 하지만 민준이는요? 그들이 수진이에게서 아이를 뺏어갈 수 있나요? 시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월요일에 바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공문서 위조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바로 접수할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껴안았다. 괜찮을 거야, 딸아. 그들이 제 발등을 찍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다. 만약 최 씨 집안이 정말로 민준이를 데려가는데 성공한다면 다음 월요일 강 변호사는 긴급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모든 것을 첨부했다. 멍자국 사진, 진단서, 녹취록, 이웃들의 진술서. 판사가 48시간 안에 검토할 겁니다. 그녀가 우리를 안심시켰다. 이 증거들이면 거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수진이는 그 이틀 동안 끔찍한 불안 상태에 시달렸다. 최진혁도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더 공격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변했다. 강 변호사의 전화는 오후 3시에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잠시 책상을 응시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판사가 접근금지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기각이라니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각할 수가 있어요? 강 변호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판사는 김태우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증거가 임박한 위험을 특정하기에 불충분하고
멍자국은 다른 설명이 가능하며 녹취록에는 명시적인 신체적 폭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웃들의 진술은 입증되지 않은 제3자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폭발했다. 그 녹취록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가 딸을 욕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요. 알아요, 어머님, 알아요. 하지만 강 변호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뭐요? 제가 급하게 알아봤는데 김 판사는 최 사장과 테니스를 같이 치는 사이더군요. 강남의 같은 클럽 회원이에요. 지난 5년간 자주 만난 기록이 있고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판사가 최 씨 집안과 친구였다. 직접적인 부패를 증명할 순 없지만 그의 기각은 기술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양심 있는 판사라면 우리가 제출한 증거의 절반만으로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수진이는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너무 힘이 세다는 걸 알았어. 판사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도 알면서도 엄마 말에 넘어가서 신고하다니. 수진아, 아니, 이제 어떡해? 그녀는 공황 상태의 야생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최진혁은 내가 자기한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날 죽일 거라고, 엄마.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판사 자신이 이미 최 씨 집안에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항소할 수 있나요? 내가 강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다른 판사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진이는 몇 주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알아요. 강 변호사가 좌절하며 책상을 손으로 쳤다.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시스템이 이래요. 느리고 관료적이고 부패가 끼어들면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박미영입니다. 박미영 씨. 차갑고 남성적인 목소리였다. 최 사장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뭘 좀 시도했다면서요? 잘 안 됐나 보네? 내 손이 전화기를 힘껏 쥐었다. 어떻게? 나도 친구들이 있지, 미영 씨. 중요한 자리에 있는 친구들. 내가 경고했잖아. 우리 가족이 힘이 세다고. 근데 듣지를 않더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미영 씨. 이제 당신과 수진이한테 상황이 복잡해질 테니까. 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유령처럼 창백해진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알아. 내가 말했다. 최 씨 집안이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저녁 6시에 아파트로 돌아왔다. 최진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디지털 도어록으로 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가 씩씩거렸다. 접근금지? 나한테 접근금지를 걸어? 진혁 씨, 놔줘. 그는 그녀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팔을 세게 쥐었다. 넌 내 여자야. 내 거라고. 내가 널 정신병원에서 구해줬는데 감히 법으로 날 엿먹이려고 해? 내가 끼어들려 했다. 그 애 놔줘. 그는 나를 밀쳤다. 나는 바닥에 넘어지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민준이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다. 엄마, 할머니. 최진혁은 수진이를 복도를 지나 그들의 침실로 끌고 갔다. 나는 간신히 일어나 뒤쫓아갔지만 그는 내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다.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의 비명. 무언가 깨지는 소리, 최진혁이 퍼붓는 욕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긴급 도움이 필요해요. 한 남자가 제 딸을 폭행하고 있어요. 주소를 알려주자 순찰차가 출동 중이라고 했다. 민준이가 울면서 내 잠옷을 붙잡고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이리 와, 아가.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끔찍한 소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엌으로 데려갔다. 여기 있자, 괜찮아. 비명은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5분 더 계속되었다.
경찰이 침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입술이 터지고 셔츠가 찢어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진이를 발견했다. 최진혁은 그녀 위에 서서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넌 내 거야? 아무도 널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어.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끌려가면서 그는 수진이에게 소리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널 박살낼 거야. 네 아들 뺏어갈 거라고.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수진이는 병원에서 4시간을 보냈다. 코뼈 골절, 갈비뼈 3개 균열, 온몸에 타박상. 병원 측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가정폭력 방지법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형사가 그녀의 진술을 받으러 왔다. 이수진 씨, 남편을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나를 보고 의자에 잠든 민준이를 보았다. 네, 그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구속되길 원해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해요. 형사는 서류를 작성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해와 현행범 체포라면 판사도 쉽게 기각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최진혁은 구속적 부심 심사를 받으러 갔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내가 가족을 대표해 참석했다. 강 변호사가 내 옆을 지켰다. 판사는 김태호 판사, 우리의 접근 금지 명령을 기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강 변호사가 주장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내를 잔인하게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와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 그가 풀려날 경우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 씨 집안의 비싼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존경받는 사업가이며 전과가 없습니다. 이번 폭행은 불행히도 감정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를 벗어난 부부싸움일 뿐입니다. 다시는 아내에게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판사는 판결했다.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즉시 구속될 것이다. 보석. 그는 몇 시간 안에 풀려날 것이었다. 수진이에게 말하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날 찾아올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전자발찌 따위로는 막을 수 없어. 날 죽일 거라고, 엄마. 그리고 나는 반박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금요일 아침, 수진이가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나는 한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박미영 어머님, 저는 강남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김선아입니다. 미성년자 민준군에 대한 방임 및 위험에 관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방임이요? 무슨 방임이요? 신고에 따르면 아동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과적 병력이 있으며 최근 폭력 사건 후 입원했고 아동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있어 심리 발달에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엄마를 폭행한 건 아빠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도 아빠라고요. 어머님의 분노는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신고를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정 방문을 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어요. 민준이를 뺏으려고 해요. 진정하세요. 어머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죠. 제가 법적 대리인으로 방문에 동행하겠습니다. 오후 2시 김선아 씨가 심리학자, 공무원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다. 강 변호사도 몇 분 뒤 도착했다. 그들은 민준이를 따로 면담하고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서를 분석하고 일과 식사, 학교에 대해 질문했다. 이 자국들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심리학자가 이틀 전 최진혁의 폭행으로 생긴 복도벽에 주먹 자국을 가리켰다. 아이 아빠가 제 딸을 잔인하게 폭행했을 때 생긴 겁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설명했다. 사건 기록도 있고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 시간 후 김선아 씨가 우리를 따로 불렀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바로는 어떤 방임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아이는 잘 먹고 잘 돌봄받고 학교도 규칙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어머니의 심각한 정신과적 병력, 특히 자살 시도와 최근의 가정폭력이 포함되고 아이가 폭행을 목격했을 경우 저희는 법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인 분리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보호요? 내가 폭발했다. 안전한 집에서 내 손자를 데려다가 보호시설에 넣겠다고요? 반드시 시설은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쪽 가족이 서울에 있나요? 아버지 쪽 가족은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이번 익명신고의 명백한 배후입니다. 아이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아이를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고 폭력의 순환을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미영 어머님은 외할머니시지만 법적 양육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경우 규정상 저희는 법적 권리가 있는 북의 친척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내 손자를 최 씨 집안에 넘기겠다고요. 나는 경악하며 속삭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선아 씨는 내 시선을 피했다. 월요일 아침에 가정법원 판사님께 사건을 넘겨 결정을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민준이는 박미영 어머님의 임시보호 하에 있지만 상황이 매우 미묘하니 훌륭한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이길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최 씨 집안이 이길 거라고 민준이를 데려갈 거야. 강 변호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 말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 심리가 열리기 전에 어머님 이름으로 긴급 임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최 씨 집안의 폭력에 대한 모든 증거, 녹취록, 진단서, 진술서, 최진혁의 전 여자친구 사건 기록까지 전부 제출할 겁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유독한지 반박할 수 없게 보여줄 거예요. 만약 판사가 또 김태우 판사면요? 만약 그렇다면 정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겁니다. 최 사장과의 친분을 증명하는 서류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그가 스스로 기피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양심 있는 판사를 만날 때까지 즉시 항소할 겁니다. 얼마나 걸리죠? 그녀는 망설였다. 항소가 이어진다면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최 씨 집안과 함께 있는 거고요. 침묵. 바로 그것이 일어날 일이었다. 수진이는 토요일 오후에 퇴원했다. 여전히 얼굴이 부어있고 갈비뼈 골절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아파트로 돌아왔. 민준이는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달려갔다. 엄마, 돌아왔구나.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만 절박하게 아들을 껴안았다. 엄마는 항상 우리 아가한테 돌아오지. 밤에 민준이를 재우고 수진이와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했다. 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말 여기 왔었어?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익명의 신고, 조사, 월요일로 잡힌 심리, 민준이를 뺏길 실제 가능성.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완전히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내가 경고했잖아. 내 정신과 기록을 나한테 불리하게 이용할 거라고. 내 아들을 뺏어갈 힘이 있다고. 수지나 강 변호사가 모든 걸 걸고 싸울 거야.
그들하고 싸워봤자 소용없어, 엄마.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시스템 전체를 쥐고 있어.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까지. 내 아들을 뺏어갈 거고 우리가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 차라리 조용히 학대나 당할 걸.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칼처럼 나를 베었다. 조용히 잠자코 맞으면서 내 아들 곁에나 있을 걸. 이제 어차피 아들도 잃고 최진혁이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와서 때리면 또 맞겠지. 어기지 않을 거야. 어길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정말 전자발찌 따위가 뭘 막을 거라고 생각해? 그거 끊어버리고 여기 와서 날 죽일 거라고. 그리고 뭐가 최악인지 알아? 그녀는 완전히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난 그럴 만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가 존재한다고,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고 순진했으니까.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이가 완전히 오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요일 아침 9시 우리는 민준이의 임시 양육권을 논의하기 위해 서초동 가정법원에 심리가 잡혀 있었다. 강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 2개를 들고 문 앞에서 우리를 만났다. 중요한 걸 하나 얻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진짜 희망을 보았다. 검찰이 아파트 서류 위조에 대해 정식으로 범죄 수사를 개시했어요. 금요일 밤에 최 씨 집안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서류, 휴대폰 전부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요? 나는 안도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지쳐서 물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주장에 엄청난 공신력을 더해줘요. 최 씨 집안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연방수사 대상 범죄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안정된 가정이라는 주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심리실로 들어갔다. 반대편에는 전자발찌를 찬 하지만 자유로운 최진혁과 최 사장, 김 여사, 그리고 비싸 보이는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다. 최 사장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넌 이미 졌고 그걸 알고 있지라고 명백히 말하는 미소였다. 판사가 들어섰다. 김태호 판사였다. 강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다. 재판장님,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님과 사건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입증되었으므로 정식으로 기피 신청을 합니다. 김 판사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무슨 친분이라는 겁니까, 변호사님? 재판장님께서는 강남의 모 클럽에서 최 사장과 정기적으로 테니스를 치십니다. 지난 5년간 수십 차례의 사교 모임 기록이 문서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에는 저녁 식사와 가족 행사도 포함됩니다. 심리실이 웅성거렸다. 김 판사의 얼굴이 눈에 띄게 붉어졌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합법적인 친분을 맺는다는 사실이 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기각하셨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현행범 가해자를 석방하셨습니다. 편파성은 이미 기록상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김 판사가 의사봉을 세게 내리쳤다. 기피 신청을 단호히 기각하며 변호사님께서는 심각한 암시에 대해 극도로 주의하시길 경고합니다. 강 변호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고등법원에 항고하며 즉각적인 재판부 변경을 요청합니다. 기각합니다. 이 심리는 제 주재하에 계속될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강제 퇴정시키겠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보았다. 그녀는 격렬하게 떨며 순수한 사리를 담아 자신을 노려보는 최진혁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심리는 악몽처럼 진행되었다. 최 씨 집안의 수석 변호사는 교수 같은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수진 씨는
자살 시도를 동반한 심각한 산후우울증 병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아들에게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측이 서로 폭행한 상호 폭행 사건 이후 다시 입원했습니다. 상호 폭행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 사람이 비겁하게 날 때렸다고요. 내 코를 부러뜨렸어요. 조용히 하시오. 김 판사가 격렬하게 의사봉을 내리쳤다. 신청인은 발언권이 없소. 즉시 착석하시오.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아이는 심각한 불안정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지속적인 폭력과 명백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부계 가족은 입증된 안정적인 가정, 풍부한 재정적 자원, 정서적 안정, 그리고 아이를 돌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친할아버지인 최 사장에게 긴급 임시 양육권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강 변호사는 40분 동안 맹렬하게 반박했다. 충격적인 녹취록, 상세한 진단서, 3명의 이웃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폭행당했던 최진혁의 전 여자친구의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장님, 최 씨 가족은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폭력의 패턴을 보입니다. 가장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범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무고한 아이를 그들에게 넘기는 것은 아이를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학대의 순환을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김 판사는 그녀의 말을 계속해서 끊었다. 증거의 절반을 의심스러운 절차적 기술을 이유로 무효화했다. 검찰 수사는 예비 단계이며 전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웃들의 진술은 증거 가치가 없는 주관적인 인상이라고 일축했다. 최종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이미 그 결과가 어떨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심각하고 문서화된 정신과적 병력, 현재 가정에 입증된 심각한 불안정성, 아동이 목격한 다수의 최근 폭력 사건, 그리고 오직 미성년자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친할아버지인 최 사장에게 최초 60일간의 긴급 임시 양육권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상황을 공식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다.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안 돼요. 안 돼. 제발 제 아들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는 최 씨 집안이 있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법정 경위 2명이 그녀를 제지했다. 민준아, 내 아들, 내 아가. 나는 마비된 듯한 충격에 얼어붙어 상처 입은 동물처럼 울부짖으며 제지당하는 내 딸을 보고 있었다. 최 사장은 조용히 일어나 비싼 양복을 매만지고 나를 향해 직접 미소 지으며 지나가면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했지. 당신들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박미영 씨.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사회복지사 김선아 씨가 2명의 공무원과 함께 민준이를 데리러 왔다. 수진이는 심하게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다. 어젯밤부터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공황 발작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야만 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혼자 설명해야 했다. 아가, 할아버지 최 사장님 댁에서 며칠 지내게 될 거야. 왜? 나 가기 싫어. 엄마랑 할머니랑 여기 있고 싶어. 알아, 내 사랑. 나도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판사님이 가야 한대. 며칠만이야, 약속할게. 엄마도 같이 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내 사랑.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 중에 내 탓은 하나도 없어. 김선아 씨는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단호했다. 결국 아이를 관용차에 태웠을 때 옷가지와 장난감 3개가 든 작은 배낭을 맨 아이는 창밖으로 필사적으로 외쳤다. 엄마, 할머니 돌아와 놔두고 가지마. 나는 문을 닫고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진이가 약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에서 나타났지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만큼은 의식이 있었다. 데려갔어?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데려갔구나. 그녀는 내 옆바닥에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댔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두 여자로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했던 아파트의 텅 빈 복도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 그 후 한 달은 말 그대로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 수진이는 심각한 임상적 우울증에 빠졌다. 걸어다니는 좀비 같았고 고형식은 전혀 먹지 못했으며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누워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천장을 응시했다. 나는 모든 약, 모든 부엌칼, 가위 등 그녀가 자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숨겨야 했다. 어느 날 밤 3시경 나는 7층 베란다 난간에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는 그녀를 발견했다. 수진아, 당장 거기서 내려와. 왜? 엄마? 내 아들 없이 살아서 뭐해? 민준이 되찾을 거니까 약속할게. 그녀는 웃었다. 영혼이 전혀 없는 기계적인 웃음이었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판사는 부패한 게 증명됐고 최 씨 집안은 돈이 무한하고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위험한 정신병자 엄마야. 법원 공식 기록에 그렇게 남았다고. 나는 법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거야. 넌 미치지 않았어. 대한민국 공식 시스템은 내가 그렇대. 그리고 솔직히 사람들이 누굴 믿을 것 같아? 나? 아니면 시스템? 나 역시 빠르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법적으로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싸웠다. 항소, 긴급 재심 요청, 대법원 진정. 하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막혔다. 김 판사가 가로막았다. 법원은 항소를 검토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그동안 민준이는 최 씨 집안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단 1시간. 항상 그들의 저택에서 김 여사가 한마디 한마디를 감시하는 가운데 감독하에 면회를 허용했다. 면회는 순전히 계산된 심리적 고문이었다.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울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엄마, 왜 나 안 데려가? 내가 말 안 들었어? 엄마 화나게 했어? 아니야, 내 예쁜 아가.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럼 왜 집에 못 가? 수진이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면회가 끝나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다시 약을 먹어야 했다. 5번째 주에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다. 수진이가 유리 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려 했다. 제때 막을 수 있었지만 그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72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만 했다. 최 씨 집안이 그들의 정보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즉시 이것을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이용했다. 보십시오, 재판장님. 그들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긴급 청원서에서 주장했다. 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동반한 심각한 정신병적 발작 상태에 있습니다. 명백히 아이를 돌볼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양육권 연장을 요청합니다. 강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아들을 폭력적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깊은 위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엄마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이고 예상 가능한 심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김 판사는 최 씨 집안의 임시 양육권을 60일 더 연장했다. 강 변호사가 울면서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미영아, 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어쩌면 이제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때인지도 몰라. 범죄적인 학대자들이 이겼다는 걸.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망가졌다는 걸. 어떤 싸움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길 수 없다는 걸. 나는 몇 시간 동안 텅 빈 아파트의 하얀 벽을 응시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수진이도 없고 최 씨 집안에 있는 민준이도 없이 완전히 혼자였다.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로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 악몽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대한항공 웹사이트를 열어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어머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주셔야겠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검찰이 위조 수사를 종결했는데 단순한 서류 위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나는 강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검찰청의 박 검사와 함께 있었다. 박미영 어머님. 그가 심각하게 시작했다. 저희가 처음에 어머님 아파트 등기 위조를 수사하면서 우연히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범죄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정리된 디지털 파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최 사장은 단순히 어머님 서류 하나만 위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체계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이 남자는 최소 12명의 다른 취약한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잔인하게 착취했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턱이 빠지는 것 같았다. 12명이요? 저희가 등기 및 은행 기록을 통해 지금까지 추적하고 문서화한 것만 12명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턴은 항상 소름 끼치도록 동일합니다.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 심각한 우울증, 약물 중독, 최근의 사별, 중병. 그의 세 아들 중 하나가 낭만적으로 접근합니다. 온 가족이 재정적, 정서적 지원으로 그녀를 구해줍니다. 완전한 심리적 의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체계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재산과 부동산을 훔칩니다. 그는 화면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모두 수진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이 완전히 부서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왜 아무도 전에 신고하지 않았죠? 몇몇이 용감하게 신고를 시도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위협, 강압적인 금전 합의, 명예훼손을 통한 남용적인 소송을 통해 잔인하게 침묵당했습니다. 한 여성은 신고를 시도한 후 정신병원에 6개월간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는 눈에 띄게 망설였다. 한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 사장의 첫 번째 법적 아내인 김미숙 씨는 2008년 4월에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달 뒤인 6월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발견되거나 목격되지 않았고 사건은 자발적 실종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가 공식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살인 혐의로 정식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 씨 집안의 범죄 수법에 대해 발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솔직히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강 변호사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 6시에 저희는 최 사장에 대해 조직범죄, 상습사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그와 함께 있을 경우 실제적이고 임박한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겁니다. 김 판사가 또 기각하겠죠. 언제나처럼? 아닙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이제 수사는 검찰청 소관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지방법원 김 판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을 맡게 될 판사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 부패,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 전국적으로 강경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진짜 희망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언제죠? 작전은 내일 수요일 오전 6시 정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그들의 저택과 최 사장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하고 최 사장, 김 여사, 최진혁을 구속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민준이가 어떤 위험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견되면 즉시 국가 보호하에 데려올 겁니다. 새벽 5시 45분 무장한 검찰 수사관 23명이 평창동에 있는 최 씨 집안의 저택을 완전히 포위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의 특별 허가를 받아
긴급 퇴원한 수진이와 내가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50m 떨어진 관용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오전 6시 정각. 수사관들이 정문을 부수고 전술 대형으로 진입했다. 5분 후 최 사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공권력 남용이야. 여기 있는 놈들 전부 다 고소할 거야. 너희들 누굴 건드리는지 몰라. 김 여사도 공식적으로 체포되었다. 수사 결과 그의 모든 계획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진혁은 부지 뒤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저지당하고 격렬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그때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집에서 나오며 민준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아. 수진이가 차에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수사관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친어머니 되십니까? 네, 네, 저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수진이에게 건넸다. 민준이는 경련하듯 울며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엄마,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물건 부쉈어.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가 이제 나 안원해서 다시는 안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 수진이는 주체할 수 없이 울면서 엄청난 힘으로 아이를 껴안았다. 엄마는 항상 널 데리러 갈 거야. 내 사랑, 항상. 이 세상 무엇도 그걸 막을 수 없어. 나는 울면서 동시에 두 사람을 껴안았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 끝에 내 손자가 마침내 돌아왔다. 최 씨 집안의 형사재판은 만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전국 언론, 여성인권운동가, 변호사, 그리고 그들이 체계적으로 착취했던 12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범죄 혐의는 충격적이었다. 최 사장, 조직범죄, 12건의 특수사기, 23건의 공문서 위조, 소송 중 협박, 살인 혐의, 검찰 구형, 징역 32년. 김 여사, 위 모든 범죄의 공범, 조직범죄 공동정범, 구형, 징역 22년. 최진혁, 특수가정폭력, 중상해, 협박, 심리적 감금, 사기, 구형, 징역 18년. 수진이는 이 시간 동안 증언해야 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겪는 것은 극도로 힘들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들은 저를 우울증에서 구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의도적으로 저를 사냥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산적으로 저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제 존엄성, 제 집, 제 자존감을 훔쳤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까지 영원히 훔쳐갈 뻔했습니다. 다른 11명의 피해자들도 3일 동안 끔찍한 이야기를 증언했고 법정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울었다. 배심원단은 이틀간의 수계 끝에 판결을 내렸다. 유죄. 강혜란 판사는 최종 형량을 선고했다. 최 사장, 징역 30년. 김 여사, 징역 20년. 최진혁, 징역 17년. 또한 최 씨 가족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의 몰수를 명했다. 재산은 경매에 붙여져 수익금은 12명의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었다. 수진이는 내 손을 힘껏 쥐었다. 끝났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마침내 끝났어. 압구정 아파트는 위조무효 판결 후 공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몰수된 최 씨 집안 재산의 경매는 총 114억 원의 수익을 냈고 12명의 피해자들은 각각 약 9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수진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작지만 중요한 사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사용했다. 혜란의 집,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판사의 이름을 딴 곳이었다.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에게 무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임시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수진이 자신은 여전히 매일 싸우고 있었다. 일주일에 3번 집중 치료를 받았고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 약을 꼬박꼬박 복용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끔찍하게 나쁜 날도 있었다. 나쁜 날에는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고 마비시키는 공황 발작을 겪었다. 그녀는 직접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극심한 불안을 유발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건축 컨설팅 프로젝트를 원격으로 작업했다. 엄마, 나 언젠가 다시 정상이 될 수 있을까? 그녀가 심한 위기 상황에서 울며 물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딸아. 나는 고통스러운 진실로 대답했다. 하지만 예전 기준의 정상이 될 필요는 없어. 넌 기능적일 필요가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미 이뤄낸 모든 것을 봐. 나는 헤란의 집에서 전일제 자원봉사자로 일한다. 그것이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최소한이나마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나의 방식이다. 민준이도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었다. 이제 7살인 아이는 작고 강렬한 악몽을 꿨고 밤에 오줌을 쌌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아동 심리학자는 공식적으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준이가 거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발견했다. 집 그림이었는데 한 여자가 바닥에서 울고 있고 큰 남자가 소리치고 있었다. 모두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게 뭐야? 내 사랑? 그는 크고 슬픈 갈색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쁜 최할아버지 집이야. 기억하기 싫은데 그림이 머리에서 저절로 나와. 나는 완전히 부서진 마음으로 손자를 껴안았다. 상처는 수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었다. 미국에서 그 일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지 2년 반이 지났다. 수진이는 비교적 나아졌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치유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원격으로 일하고 스스로를 부양하며 아마 평생 먹어야 할 약을 먹는다. 연애는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하지만 이제 더 자주 미소 짓는다. 민준이와 진심으로 놀아준다. 민준이는 이제 8살이다. 똑똑하고 극도로 예민하며 다정하지만 여전히 주 1회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성인 남성을 신뢰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나 역시 나만의 밤의 악마들이 있다. 생생한 악몽에 새벽 3시에 자주 깬다. 수진이를 제때 구하지 못하고 민준이를 뺏겨 다시는 되찾지 못하고 최진혁이 내 앞에서 수진이를 죽이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 나를 갉아먹는 끊임없는 죄책감이 있다. 만약 내가 5년 전에 돌아왔더라면? 만약 돈 모으는데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매주 보기 시작한 상담사는 내게 반복해서 말한다. 미영 씨,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현재를 가지고 건설적으로 무엇을 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완벽하고 행복한 동화 같은 결말을 기대하며 왔다면 실망시켜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깊고 체계적인 심리적 트라우마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수진이는 다른 날 내게 깊은 말을 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했다. 엄마, 솔직히 난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 아마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할 만큼 끔찍한 날들도 있어. 하지만 난 자유로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처를 가진 자유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면서 갇혀 있는 것보다 무한히 더 나아. 만약 당신이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혹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알아두길 바란다. 진정한 자유는 그 잔혹한 싸움의 매 순간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그 자유가 엄청난 심리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더라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학대의 반대편에는 진짜 삶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같은 영원히 행복하게는 아닐지라도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지 않는 진정으로 당신의 삶 말이다. 그리고 때로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한다. 우리는 살고 살아남고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날들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그래도 괜찮다.